이제 번역기들의 종류들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었죠. 자, 그래서 컴파일러라는 녀석이 약간 이제 어떤 펑션 노테이션으로 보게 되면 하이 레벨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하이 레벨 랭귀지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서 컴파일러는 이제 어떤 것들을 이제 출력해 주는 용도였냐면 로우 레벨 랭귀지로 작성된 오브젝트 코드를 출력하는 녀석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모델링 해가지고 설명을 했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다른 형태의 번역기들, 크로스 컴파일러. 크로스 컴파일러는 입력이 어떻게 되죠? 크로스 컴파일러 입력은 컴파일러와 다른가요? 같나요? 같죠? 역시 크로스 컴파일러 역시 하이 레벨 랭귀지로 작성된 어떤 소스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서 출력도 역시 로우 레벨 랭귀지로 작성된 오브젝트 코드를 출력하지만 이 녀석은 일반적인 컴파일러하고 다른 오브젝트 코드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다르죠? 오브젝트 코드의 타겟 머신이 컴파일러가 실행되는 환경이 아니라 다른 특정한 기계를 위한 그런 환경이 크로스 컴파일러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웠던 내용들 보게 되면 인터프리터가 있죠. 자, 인터프리터의 입력은 뭔가요? 역시 하이 레벨 랭귀지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고요. 입력을 보통 하나를 더 받아요. 인터프리터는 인풋 데이터를 보통 이제 같이 받게 됩니다. 인풋 데이터를 같이 받아서 인터프리터의 출력은 뭐다? 인터프리터가 오브젝트 코드가 출력이 되나요? 인터프리터는 뭐가 출력이 되죠? 그쵸? 여기 보이나요? 인터프리터는 뭐가 출력이 되죠? 인터프리터 뭐가 출력이 되나요? 인터프리터는 execution result 실행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소스가 들어와서 실행 결과가 출력이 되죠. 이 녀석은 오브젝트 코드를 만들어내는 녀석이 아니기 때문에 컴파일레이션 방식과 약간 이제 차이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봤던 녀석도 있죠. 프리프로세서. 프리프로세서는 꼭 하이 레벨 랭귀지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일 필요는 없어요. 이 녀석은 하이 레벨 랭귀지가 됐던 로우 레벨 랭귀지가 됐던 이제 상관은 없고요. 어떤 이제 소스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고요. 출력은 프리프로세스의 출력은 뭔가요? Extended Source Program. 그래서 소스 프로그램 원래 있던 그런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기능들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기능들을 좀 이렇게 풍부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소스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Extended Source Program을 출력으로 내주는 게 인터프리터의 역할입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다른 형태의 트랜스레이터들이 이제 존재할 수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녀석들이에요. Java to C 트랜스레이터. Java to C 트랜스레이터는 입력이 뭘까요?
자바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 출력은 C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 랭귀지로 작성된 소스를 C 언어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변환해주는 그러한 형태의 랭귀지 투 랭귀지 트랜스레이터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내추럴 랭귀지를 위한 트랜스레이터도 존재하죠. 영어를 한국어로, 한국어를 영어로 이런 거하고 거의 동등하게. 대신 이 자바와 C는 언어의 어떤 스페시피케이션들이 조금 이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이제 쉽게 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자바를 C로 바꾼다.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바에는 클래스가 있는데 C는 클래스가 없죠. 클래스라는 개념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동일한 클래스라는 형태로 제공이 되지는 못하고 어떤 시멘틱스만 똑같이 어떤 의미적인 그런 어떤 실행이 의미적인 것만 똑같이 이렇게 옮겨주는 경우가 가능하죠. 반대로 C2 자바일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또 있을까요? C에는 포인터가 있는데 자바엔 포인터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이제 주소를 레퍼런스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이제 번역기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컴파일러의 이제 일반적인 구조를 우리가 이제 다루면서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쭉 이제 소개를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컴파일러의 블랙박스 모델을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뎁스를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 컴파일러가 이런 녀석이었죠. 소스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받아서 오브젝트 코드를 출력해주는 컴파일러라는 녀석이 있었고요.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해서 보면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구성이 된 두 가지 모듈로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중간에는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또는 뭐 인터미디에이트 레프레젠테이션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고,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제가 잠깐 정리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와이프가 아주 제 와이프가 그 동영상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엄청난 팩폭을 이렇게 했는데, 이걸 도대체 이런 조악한 퀄리티를 도대체 누가 보냐? 아무도 안 본다. 색깔이 이게 뭐냐? 이 노란색. 네, 처음이니까 시행착오를 겪고 나면 조금 더 이렇게 깔끔한 어떤 클립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조금 이제 요약을 해서 한 10분 정도 정리한 것들이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이후에도 이제 중요한 텀이 있을 때마다 그런 내용들을 조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그런 개념. 지난 시간에 보니까 그 크로스 컴파일러 개념이 약간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제만 딱 골라가지고 뭐 짧게 5분이 안 되게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은 좀 안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색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전 슬라이드를 보시면 프론트엔드를 의미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노란색. 그 다음에 백엔드를 의미하는 색깔이 파란색이죠. 자, 여기도 똑같아요. 저 위에 있는 노란색 모듈 3개가 바로 프론트엔드를 위한 색깔이고요. 밑에 있는 파란색이 백엔드를 위한 색깔입니다. 자, 그래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이렇게 다시 표현이 되고요. 이게 다시 내려가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렉시컬 어널리시스, 신텍스 어널리시스, 그리고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요 앞부분에 옵셔널하게 또는 그 컴파일러의 이제 구현 방식에 따라서 의미 분석을 하는 모듈이 별도로 붙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syntax analyzer, syntax analysis인데 밑에는 이제 semantic analysis, semantic analyzer 파트가 추가적으로 붙을 수가 있어요. 뒤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백엔드 파트 또 역시 다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다시 쪼개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코드 옵티마이저, 그 다음에 타겟 코드 제너레이터, 그 다음에 밑부분에 코드 제너레이터에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별도의 모듈로 다시 코드 옵티마이저가 붙게 되는데, 이 코드 옵티마이저는 위에 있는 코드 옵티마이저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의 녀석이에요. 이렇게 다시 이제 세부 모듈들이 나눠지게 되고요. 각각을 구성하는 모듈들과 모듈 사이, 모듈과 모듈을 연결해주는 녀석들을 보게 되면 렉시컬 어널라이저와 신텍스 어널라이저는 토큰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신텍스 어널라이저와 인터미디에이트 코드는 트리로,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터와 코드 옵티마이저는 인터미디에이트 코드로, 그 다음에 코드 옵티마이저와 타겟 코드 제너레이터는 옵티마이즈드 코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룰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저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더 옆으로 나와서 컴파일러라는 녀석, 컴파일러라는 펑션은 하이 레벨 랭귀지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을 입력으로 로우 레벨 랭귀지 오브젝트 코드를 내는 녀석이 이제 컴파일러고요. 그 안에 다시 복수 개의 모듈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모듈, 렉시컬 어널라이저. 렉시컬 어널라이저는 인풋이 뭘까요? 그러면 똑같은 이런 펑션 노테이션을 하면 렉시컬 어널라이저의 인풋은 하이 레벨 랭귀지의 소스 프로그램을 인풋으로 받아서 누구를 출력하는 녀석? 누구를 출력하죠? 토큰을 출력합니다. 토큰 스트림. 자, 그 다음 단계인 신텍스 어널라이저. 신텍스 어널라이저의 입력은 뭘까요? 토큰 스트림. 토큰 스트림을 입력으로 받고요. 출력은 트리를 출력을 하는데, 보편적으로는 저 트리의 이제 특수한 형태 중에 하나인 abstract syntax 트리라는 것을 출력합니다. 자, 다음 단계인 약간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터.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터의 입력은 뭐죠? 그러면 Abstract Syntax Tree, 줄여서 우리가 AST라고 불러요. AST를 입력으로 받고, 출력은 Intermediate Code, 중간 코드. 그래서 보통 줄여가지고 IC라고 부릅니다. IC라는 거를 입력으로 받아요. 자, 그 다음 모듈은 뭔가요? 코드 옵티마이저. 코드 옵티마이저의 입력은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IC를 입력으로 받고요. 출력은 옵티마이즈드 코드인데, 저 옵티마이즈드 코드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인터미디에이트 코드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조금 더 효율성이 높아진 IC. 그래서 사실상 이 녀석의 출력은 IC예요. 동등한 이제 IC입니다. 좀 더 이제 최적화된 형태의 IC를 출력하죠.
자, 마지막으로 타겟 코드 제너레이터는 IC를 입력으로 받고 누구를 출력할까요? 로우 레벨 랭귀지로 작성된 오브젝트 코드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컴파일러라는 녀석을 우리가 펑션처럼 취급을 하면 이 녀석은 소스 프로그램, 하이 레벨 랭귀지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을 로우 레벨 랭귀지 오브젝트 코드로 이렇게 매핑 시켜주는 그런 펑션이고요. 안쪽에 다시 5개의 펑션들로 분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펑션들은 입력과 출력들이 이렇게 다 얽혀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런 5개의 펑션이 있으면 그리고 이 5개의 펑션을 다 컴포짓하면 누가 되는 거죠? 컴파일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게 이제 컴파일러를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소개하는 게 이렇게 다시 요약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되면 먼저 첫 번째 단계가 이제 렉시컬 어널라이저, 그래서 어휘를 분석하는 어휘 분석 단계고요. 개념적인 용어로 사용을 할 때는 보통 이제 렉시컬 어널라이저, 어떤 디자인 관점에 사용할 땐 저런 용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 그리고 프로그램의 모듈, 프로그램 파일, 실행 파일,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우리가 스캐너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스캐너. 두 개가 같은 뜻인데, 사용되는 분야가 조금 달라요. 스캐너라고 우리가 쓰게 되면 보통 이제 구현물, 프로그램 모듈, 함수, 함수명, 이런 용도로 우리가 스캐너라고 사용을 하고요. 스캔이 뭐 하는 녀석이에요? 스캐너. 스캐너가 뭐 하는 녀석이죠? 스캔을 하는 녀석이고, 스캔이 뭔가요? 스캔이 뭐죠? 응? 스캔이 뭔가요? 스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쭉 이렇게 한번 스캔하고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훑는 그러한 작업들을 우리가 스캔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저게 하는 일이 입력 소스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한번 훑으면서 분석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저 스캐너의 역할입니다. 스캐너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을 하느냐? 첫 번째로 렉시컬 레벨을 체킹을 하게 됩니다. 렉시컬 레벨을 체킹을 하게 돼요. 그래서 쭉 스캔하면서 어휘 수준에서 입력 스트링들이, 다시 말해 소스 프로그램이 뭔가 자기가 분석해야 될 규칙들을 잘 지켰는지 체크를 해요. 규칙들을 잘 지켰다라면 뭐를 하냐? 인코딩을 합니다. 인코딩을 하는데 입력 스트링을 토큰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에요. 다른 말로 토크나이제이션 이렇게 하죠. 토크나이제이션. 자, 이런 두 가지 작업을 이제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작업들을 하게 돼요. 소스를 어떤 토큰 스트림으로 바꿔주고요. 이런 이제 그림 형태로 표현될 수가 있어요. 어떤 if 문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if 문장들을 잘 분석을 해서 내부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폼으로 이렇게 변화를 해줍니다. 코딩을 해줘요. 자, 저기에 써져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컴파일러 내부에서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정수 포맷으로 이렇게 바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에서 어떤 텍스트들을 다루는 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if라는 거를 뭐 제대로 인식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 문자열 간의 어떤 이제 컴패리즌을 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 C로 구현할 때 뭐 스트링 컴페어 같은 펑션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게 하는 일은 두 개의 입력에 대해서 입력의 이제 스타트 포인터를 가리키면서 이게 같냐, 다음 단어가 같냐, 다음 캐릭터가 같냐, 다음 캐릭터를 같냐, 이런 시퀀셜 서칭을 쭉 하게 돼요. 쭉 따라가면서 계속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좀 효율성이 떨어지죠. 반복 작업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반면에 그러한 문자열들이 어떤 유니크한 아이디를 가져가지고 숫자 값으로 바뀔 수 있다면 숫자 비교는 시연에서 쉽나요? 어렵나요? 쉽죠? 한 번만 딱 비교하면 끝나니까. 그래서 어떤 숫자 값으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이제 분석의 이제 효율성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래서
주어진 저런 스트링들을 이런 숫자 값으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은 다 유니크한 넘버들이에요. if라는 녀석은 32로 항상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30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이제 나중 분석 과정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 녀석은 원래 if를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보통 정보를 하나 더 갖게 되는데, 자, 그런 정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토큰 넘버, 그 다음 토큰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큰 밸류. 그래서 보통 토큰은 두 개의 값을 가지는 어떤 페어로 구성이 돼요. 자, 그래서 몇몇 키워드들은 유니크한 넘버 가지고 이제 다 표현이 가능한데, 아이덴티파이어나 뭐 리터럴 같은 것들은 유니크 넘버 가지고 해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A라는 변수 이름, 변수가 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죠. 뭐 Y, Z, Max, 여러 개의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아이덴티파이어를 지칭하는 토큰 넘버는 4입니다. 그럼 토큰 넘버는 X도 사고, Y도 사고, B도 사고, Max도 사고, 다 4번이야. 구별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value라는 값을 하나 더 가져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형 상수. 예를 들면 10도 정수형 상수고, 500도 정수형 상수고, 127 이런 것도 정수형 상수죠. 저는 다 5야. 숫자 5. 그럼 다른 숫자들하고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역시 value를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32는 value가 필요 없고, 여는 가로도 필요 없고, 뭐보다 크다도 필요 없고, 닫는 가로도 필요 없지만, 아이덴티파이어를 지칭하는 이런 4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 그 다음에 숫자 리터럴도 실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의 쌍으로 토큰이 이제 표현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각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분들의 코드가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는지 간단한 예를 같이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입력이 if 뭐 있었죠? A인가요? 이렇게 하죠. 이런 스트링들이 들어왔다. 이런 스트링들이 들어왔다. 렉시컬 어널리시스 단계를 끝나고 나면 이 스트링은 어떻게 바뀌느냐? if 뭐였죠? 32 여는 가로 7 A는 4 뭐보다 크다? 25. 그 다음에 닫는 가로는 아마 8번일 거예요. 8번. 그 다음에 A 다시 4. 이런 식으로 쭉 저런 어떤 값의 페어로 구성이 된 토큰 스트림들 쭉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어휘 분석 과정을 거치고 나면 더 이상 원래 있던 저런 스트링들을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일들은 크게 없어요. 다 누구만 가지고 분석을 하냐? 토큰만 가지고 분석을 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값들로 구성이 되는데 몇몇 경우에 추가적인 정보를 더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추가적인 정보가 이제 더 붙게 되는데 어떤 것들이 더 붙게 되느냐? 라인 넘버, 그 다음에 컬럼 넘버, 그 다음에 로우 넘버, 그 다음에 파일 이름, 파일 네임 등등등의 추가적인 정보가 어휘 분석 과정에서 더 붙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러 같은 거 발생할 때 해당 에러가 몇 번째 파일, 무슨 파일에 몇 번째 줄, 몇 번째 컬럼 이런 데서 이제 발생을 했는지 정보가 나오게 되죠. 그런 것들. 그래서 분석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는
이런 토큰 넘버와 토큰 밸류의 쌍이지만 그거 말고 이제 부가적인 어떤 이제 어트리뷰트들이 더 붙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인코딩 파트가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렉시컬 체킹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면, 어휘 분석 과정에서 보통 이제 다루는 것들은, 내가 다루는 그 토큰들, 우리 국문으로는 형태소라고 그래요, 형태소. 형태소 들어봤나요? 언제 들어봤나요? 형태소. 중고등학교 때 이제 들어봤을 텐데, 그 어떤 그 언어를 구성하는 최소 단위를 형태소라고 하고, 형태소의 규칙들을 이제 체크를 합니다. 형태소의 규칙들을. 대표적인 규칙이 이제 아이덴티파이어 같은 규칙이 있어요. C 언어에서의 아이덴티파이어 규칙. 어떤 게 있을까요? C 언어에서 변수 이름이나 함수 이름을 만드는데 규칙이 있어요. 어떻게 만들 수가 있나요? C 언어에서의 규칙은? 특수문자 못 쓰고요. 띄어쓰기 같은 거 안 되고, 또 어떤 것들 있죠? 여러분들 C 언어로 숫자가 맨 앞에 못 오고, 알파벳 오고, 언더바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언더바 올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포멀하게 디파인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언더바가 올 수 있고, 소문자 A에서부터 소문자 Z, 대문자 A에서부터 Z가 앞에 무조건 오고요. 그 뒤에는 언더바, 소문자, 대문자, 숫자가 0번 이상 나타날 수 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룰들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C 언어에서의 아이덴티파이어 규칙이에요. 렉시컬 레벨에서 체킹하는 것들은 이런 규칙들을 지키고 있느냐 보고요. 그 다음에 C 언어에서 다루는 스페셜 심볼들만 사용이 되느냐, 뭐보다 크다, 작다, 뭐 스타 이런 것들. 달러 C 언어에서 쓰이나요, 안 쓰이나요? 안 쓰이죠. 그래서 이런 스트링에 달러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에러를 내보내주는 거예요. 에러.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으면 이게 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저런 것들 체크해요. 퀴즈 간단한 거 하나. 자, 그럼 만약 인풋으로 자, 이런 스트링이 들어왔다. 렉시컬 어널리시스 단계를 통과할 수 있나요? 할 수 없나요? 렉시컬 어널리시스 단계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어디 보자. 나의 첫 번째 동영상 클립의 색깔하고 가장 유사한 색깔을 가진 노란색을 입고 온 친구가 없어가지고 약간 그나마 노란색에 가까운 무슨 색깔이라고 하죠? 무슨 색깔이라고 하지? 저거를 갑자기 벗으려고? 베이지? 베이지 색깔인가요? 이거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띵구. 잘하셨습니다. 통과가 됩니다. 렉시컬 레벨 체킹이라는 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형태소 수준의 규칙만 살펴봐요. if라는 키워드 있죠? 닫는 괄호 심볼 있죠? A 아이덴티파이어 규칙에 맞고 뭐보다 크다 역시 스페셜 심볼로 있고요. 10 리터럴 규칙에 맞고 여는 괄호 역시 스페셜 심볼이 존재하고 A 세미콜론 어사이먼트 숫자 1 다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렉시컬 레벨에서 이게 쭉 통과가 돼서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32 빵 그 다음에 뭐죠? 8 0 4 여러 개 쭉 나오게 돼요. 토큰 스트림들이. 여기는 패스를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문제가 될까요?
다음 단계에서 문제가 돼요. 다음 단계에서. 체크하는 어떤 그 레벨이 서로 다르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렉시컬 어널리시스. 그래서 입력 스트링이 들어오면 그 스트링을 분석해서 기본적인 규칙을 맞췄는지 이제 체크를 하고요. 렉시컬 레벨 룰을 맞췄는지 지켰는지 체크를 하고 토큰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문제가 없으면 토큰 스트림들이 쭉 제너레이팅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신텍스 어널라이저, 신텍스 어널리시스, 구문 분석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역시 이것도 동일한 형태의 알리아스가 있어요. 프로그램의 어떤 모듈을 지칭할 때는, 그 다음에 어떤 그 별도의 프로그램을 지칭할 때는 우리가 파서라는 용어로 씁니다. 파서. 파서는 여러분들 의외로 많이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뭐 XML 파서 같은 것들, 뭐 HTML 파서, 뭐 JSON 파서, 그 다음에 혹은 뭐 한국어 파서, 영어 파서, 뭐 이런 언어를 분석해주는 그러한 녀석들을 우리가 보통 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석의 수준이 누구냐? 신텍스 레벨. 다시 말해서 문법 수준, 구문 구조 수준에서 분석을 하는 걸 우리가 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가 있죠. 두 가지 기능인데 사실상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일단은 신텍스 레벨 체킹 또는 신텍틱 레벨 체킹. 체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동시에 뭘 해주냐? 에러 리커버리를 해줍니다. 에러 리커버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뭘 해주느냐? 트리 제너레이션. 여기 있네. 두 번째. 트리 제너레이션을 해줘요. 자, 저런 일들을 수행을 해줍니다. 토큰들의 시퀀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쭉 분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말하는 문법을 분석하는 단계가 저 단계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그러한 이렇게 여는 가로, 닫는 가로 같은 것들이 섞여 있거나 세미콜론이 막 중간에 들어가 있거나 이러한 문법적인 오류들을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다 검사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다 검사를 하고요. 문제가 있으면 에러 메시지를 출력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거 쓰실 때 문제가 있게 되면 세미콜론 빠뜨리면 어떻게 되죠? 에러 메시지 계속 떠주죠. 뭐가 빠졌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에러 메시지 출력입니다. 대부분의 어떤 에러들이 이 단계에서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트리를 생성을 하는데, 이 트리는 다음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쓰일 정보만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들이 계속 다음 단계에서 쉽게 분석할 수 있도록 형태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역시 구문 분석 단계를 거치고 나면 어떻게 바뀌느냐? 이 부분이니까 이 단계에서 몇몇 토큰들은 아예 사라집니다. 몇몇 토큰들은. 필요가 없는 토큰들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녀석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if statement. 그 다음에 gt. 토큰 인포메이션, 저 A라는 녀석은 변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고요. 그 외로 추가적인 어떤 정보들이 보통 더 붙게 돼요. 틀에 노드를 만들 때 토큰 정보를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토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보를 더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여기 이게 빠졌구나. 어쩐지 뭔가 약간 이상하다 했어. 여기 빠졌네. 그쵸? 역시 추가적인 정보들이 더 붙게 돼요. 컨디션 파트고요. 맞다라면 assign을 하고요. 역시
추가적인 정보들. 자, 이런 트리를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이런 트리들을 제너레이션해요. 그 과정에서 여는 가로, 닫는 가로 같은 것들은 사실 문법 분석할 때는 필요하지만 문법 분석이 다 끝나고 나면 필요가 없어요. 사라지게 되고요. 이 트리 구성하는데 괄호가 없더라도 트리의 뎁스 가지고 자동으로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세미콜론 같은 거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세미콜론 같은 것들도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트리의 어떤 자식 노드 가지고 다 구별이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토큰 같은 것들이 다 사라지고 꼭 필요한 정보들로만 다시 재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트리들이 나와요. 에러가 있으면 에러 정보를 보내게 되죠. 가령 if문 다음에 여는 가로가 나와야 되는데 닫는 가로가 나오게 되면 잘못된 심벌이 들어왔고 여는 가로가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메시지들이 출력이 되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단계가 뭔가요? 세 번째 단계.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터. 이런 트리 인포메이션. 윗 단계하고 무관하게 이제 트리만 가지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트리 인포메이션, 트리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거하고 동등한 의미를 가지는 항상 의미는 다 동등해야 돼요. 인터미디에이트 코드를 이제 제너레이팅 해주고요. 자, 저기에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멘틱 레벨 체킹. 두 번째는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션.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경우에 따라서 이 첫 번째 시멘틱 레벨 체킹은 별도의 모듈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분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의미 정보를 분석을 합니다. 아까는 이제 문법적인 정보를 분석하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이게 정말로 의미가 있느냐를 분석을 해요. 우리 뭐 보통 이제 자연어도 사실 문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의미적으로 틀린 말들이 많을 수 있죠. 예로 어떤 것들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한국어로. 3번. 문법적으로는 맞는데 의미적으로 뭐 말이 안 되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응?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 응? 문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의미가 틀렸어. 의미적으로는 맞지 않아. 어떤 말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응? 자, 우리 색깔로. 짠, 그러면 이제 베이지색하고 가장 유사한, 네, 어떤 문장들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네, 한국말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니, 그거는 이제 띄어쓰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첫 번째가, 아니,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걸러지게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문장이 있으면은,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누가 어디에 어떻게 한다. 문법적인 체계는 맞거든요. 근데 가방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런 의미적으로 틀린 것들을 잡아내게 돼요. 그 대표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갈 수 없는데 집어넣으라고 하는 것들. A라는 변수가 만약 인티저 사이즈면 더블 타입 값을 가질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들어가. 근데 저 녀석은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어요. 문법적으로는. left hand side, right hand side, 그 다음에 assignment 이런 것들 오는 것들이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의미적으로 저거는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저런 것들이 있는지 잡아내고요. 또 이런 것들 이제 체크를 하죠. A라는 변수를 썼는데 C 언어에서 변수를 사용하려면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뭘 해줘야 되나요? 선언을 해줘야죠. 선언을 안 한 변수 쓸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런 것들. 선언 안 하고 여러분들 변수 쓰면 컴파일러가 잡아내주죠. 선언 안 하고 썼다. 함수도 마찬가지로.
함수 이름이 선언하는 함수들이 쓰였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저런 의미적인 수준에서의 검사예요. 그래서 그런 검사가 다 통과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중간 코드 형태로 다시 변환을 해줍니다. 중간 코드 형태. 그래서 뭐 이런 예제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게 1.0이 아니라 그냥 1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A라는 변수가 정수였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저랬을 경우에 이 케이스죠. 코드가 어떤 식으로 제너레이션 되느냐. 그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터를 통과를 하고 나면 이런 형태로 바뀌게 돼요. 약간 어색하지,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조금 친숙하지 않은 그러한 표현일 수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수업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약간 그 어셈블리 포맷하고 유사하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어드레싱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베이스 옵셋에 기반한 이제 변수 참조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쪽에 나와 있는 숫자가 베이스, 뒤쪽에 나와 있는 숫자가 옵셋. 그래서 첫 번째 메모리 영역에 뭐 두 번째 값, 첫 번째 메모리 영역에 뭐 첫 번째 값 이런 식으로 변수를 특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1이라는 녀석은 A라는 변수를 위한 녀석이에요. A가 베이스가 1이고요. 옵셋이 1인 케이스예요. 1,1이라는 녀석은 다 변수 A를 레퍼런스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래서 인스트럭션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 LOD는 로드 역할이에요. 로드. 1,1에 들어가 있는 값을 로드해라. A 값을 로드해라는 얘기고요. LDC는 로드 컨스탄트. 상수값을 스택에 썼습니다. 10이라는 값을 로드해라 라는 얘기예요. GT는 뭐 약자일까요? greater than. A 값하고 C 값을 가지고 A 값이 더 크냐를 따져요. 그래서 이게 따지게 되면 이제 스택에 이제 참이나 거짓이 이제 쌓이게 되는데 FJP는 펄스일 경우에 점프합니다. 펄스일 경우에. 거짓일 경우에 점프를 하는데 어디로 점프? $1이라는 레이블로 점프해요. 어디로 점프할까요? 여기로 점프해요. 그리고 NOP는 특정한 일을 하지 않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그러한 not operator 아무런 일들을 하는 not operation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 일을 안 하고 그냥 끝나게 됩니다. 거짓이면 하는 일이 없죠. true면 바로 밑으로 내려오고요. 다시 load constant 해가지고 1값을 로드해서 str은 store 어디다 저장을 하라는 거냐면 1,1 누구? A에다가 1의 값을 저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하고 의미적으로 똑같나요? 입력 스트링하고 의미적으로 이제 똑같은 그러한 코드를 이제 제너레이션 하게 됩니다. 형태가 이렇게 쭉 각 단계를 거쳐가면서 바뀌게 돼요. 얘를 이제 하나 더 여기 나와 있는 예제로 A는 B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A는 1,1이고요. B는 여기서 1,2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A 값에 B하고 1을 더한 값을 집어넣으려면 로드 1, 2, B를 로드하고 1을 로드해서 더하고 그 값을 어디에다 저장? 1,1에다가 스토어. A 로드, 1 로드 더해서 A에다 저장. 이런 형태의 이제 코드가 만들어지게 돼요.
약간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9장, 10장 통해가지고 다시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터미디에이트 코드 제너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중간 코드를 만약 바로 실행하는 녀석이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인터프리터를 바로 실행하는 녀석? 아니, 인터미디에이트 코드를 바로 실행하는 녀석? 인터프리터. 이걸 바로 실행하면 인터프리터예요. 실행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옵티마이저인데, 자, 이 노테이션을 보시면, 코드 옵티마이저는 코드 옵티마이저는 인풋을 인터미디에이트 코드를 받아서, 인터미디에이트 코드로 내보내고요. 체력 회복 잘 하셨나요? 잘 했어요? 좋습니다. 다시 한번 체력을 우리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이렇게 쭉 쓰시고 그 다음에 방전되시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IC를 입력을 받아서 IC를 내는 녀석이고 여기서도 IC가 나오고 여기서도 IC가 나오네요. 뭐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냐면 이 녀석이 여기를 안 거치고 바로 일로 가도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최적화가 안 된 코드가 그냥 들어갈 뿐인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코드 옵티마이저는 어떠한 과정이라고 이거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옵셔널한 페이지라는 개념이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최적화를 해도 되지만 하지 않아도 사실 이제 실행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주로 하는 일들은 저기 있는 것처럼 코드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데 저희를 도대체 왜 하느냐? 초기에는 컴파일러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코드를 제너레이션 할 때 가능한 한 좋은 코드를 그러니까 그 실행도 빨리 되고 메모리도 적게 먹는 그런 코드들을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코드를 생성해내는 코드 제너레이터 모듈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의외로 좋은 그런 품질의 좋은 퀄리티의 코드가 생성도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접근 방법을 이제 바꿨죠. 코드 제너레이션 알고리즘은 뭐 체크할 것들이 많으니까 쉬운 방법, 쉬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코드를 쭉 제너레이션하고 그래서 여기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주로 이제 테이블 드리븐 방식의 코드 제너레이션 또는 이제 패턴 매칭 방식의 아주 심플한 그런 코드 제너레이션 방식으로 나오고요. 코드가 나오고 나면 이 트리 레벨에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코드만 보고 다시 한번 최적화 작업을 하자. 그래서 모듈을 조금 분리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형태, 최적화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가지고 최적화하는 그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그런 패턴 매칭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나오는 코드는 굉장히 좀 낮은 품질의 코드가 나오게 돼요. 어떤 이제 사람의 굉장히 어떤 노하우가 많이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패턴에 의해서 코드가 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저품질의 코드가 나오게 되죠. 그거를 이 코드 옵티마이저 단계에서 더 효과적인 코드로 이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따지게 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코드 옵티마이징 단계를 이제 두 개의 이제 뷰 포인트로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저기 있는 것처럼 속도의 향상 관점에서 코드 최적화를 바라봅니다. 최적화를 한다는 얘기는 더 빠르게 동작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더 빠르게. 그리고 대부분의 코드 옵티마이저가 일단 돌아가고 나면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여러분들 그 비주얼 스튜디오로 컴파일할 때 컴파일 방식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디버그 방식으로 컴파일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릴리즈 방식으로 컴파일하는 게 있어요.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보통 옵션 안 바꾸고 이렇게 보통은 실행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아마 디버깅 방식에서 그냥 실행이 되죠. 디버그 모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정하기 쉽게 변수 앞에 이제 뭐 스택 가드 같은 것들도 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심볼릭 인포메이션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디버깅 하면서 이거 트레이스도 해볼 수 있고 변수 값 추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혀 최적화가 안 돼 있어요. 전혀 최적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잔뜩 가지고 있는 버전이 이제 디버그 버전이고요. 그 개발하는 과정이 다 끝나서 이 프로그램은 충분히 안정적이다라는 판단이 들면 배포형 버전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이제 릴리즈 모드예요. 릴리즈 모드에서는 아까 그 디버깅을 위해서 필요했던 정보들이 다 빠집니다. 다 빠져요. 불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다 빠지고요. 코드 최적화가 이루어지게 돼요. 코드 최적화. 코드 최적화가 이루어져서 릴리즈 모드를 여러분들이 디버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최적화가 이루어지면 속도가 보편적으로는 뭐 최소 10배 이상 정도 이제 빨라져요.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알고리즘 같은 거 테스트할 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이제 디버그 버전으로 한번 돌려보시고 릴리즈 버전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속도 차이가 말도 안 되게 나요. 말도 안 되게. 그 이유가 최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속도 향상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 뷰포인트는 코드 사이즈예요. 코드 사이즈 줄이는 것도 중요한 최적화의 관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용량이 큰 그러한 프로그램들에서 불필요한 어떤 코드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 코드 사이즈가 컴팩트해지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불필요한 데이터들 다 이제 빼버리고. 코드 사이즈 줄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속도 향상보다는 조금 이제 낮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PC 쓸 때는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의 파일 사이즈에 대해서 크게 아마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어떤 그 잣대를 대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정해진 용량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면 파일 사이즈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뭐 DVD 하나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 CD-ROM 하나에 들어가거나 또는 어떤 이제 그 전자제품이나 IoT 디바이스를 설계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메모리 용량, 스토리지 용량이 예를 들어 굉장히 작아서 뭐 128K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그 정도 수준으로 줄여야 돼. 이렇게 줄여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조금 오버가 되면 128K에 안 들어가게 되면 하드웨어 스펙을 높일 수밖에 없죠. ULK나 뭐 512K 이상으로밖에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스펙을 높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게 되나요? 제품의 단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줄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이 뛰느냐 안 뛰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게 되죠.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여러분들의 이익 같은 것들이 줄어들게 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코드 줄이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이건 아주 이제 그 쉬운 케이스인데 저런 일들을 하게 돼요. 요거의 의미는 뭐냐? 로드 컨스탄트 역시 상수로 읽는 거고요. 아까는 로드 컨스탄트의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건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앞에가 레지스터, 뒤에가 상수값. 하는 일이 뭐냐? 레지스터 1에다가 1값을 로드하는 역할을 해요. 첫 번째 인스트럭션이 실행이 되고 나면 레지스터 1의 값은 1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레지스터 1이 원래 1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다시 1값을 넣어주죠. 상태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차이가 없죠. 똑같은 상태가 되죠. 똑같은 상태. 1값이 덮어씌워지긴 되지만. 이런 코드가 왜 생성이 되냐면 여러분들처럼 이제 똑똑한 사람이 직접 코드를 제너레이션 하면 저런 일이 안 생기지만 패턴에 따라서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저런 코드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럴 때 저런 의미 없는 코드들,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코드는 실행이 안 되더라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코드를 날려버리는 코드의 사이즈가 줄어들게 되죠. 저런 것들이 이제 최적화 과정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최적화는 어떤 코드 사이즈 줄이고 속도 향상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리고 저렇게 막 리던던트한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사실 퀄리티가 낮은 그러한 코드들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저런 게 더 퀄리티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아주 특수한 목적을 갖는 경우에는 저렇게 일부러 쓸 때 쓸모없는 코드들이 이렇게 막 추가되어 있고
로직이 굉장히 막 복잡한 거 통과하고 났더니 그거를 안 해도 되는 똑같은 위치나 마찬가지인 대로 이렇게 돌아오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일부러 그런 추가적인 복잡한 코드를 집어넣느냐? 코드의 로직을 외부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때, 나의 코드를 외부에 노출시키고 싶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을 해요. 다시 말해서 난독화 같은 걸 할 때는 이런 쓸모없는 일이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도움이 되기도 해요. 내 코드를 이렇게 숨기고 싶을 때 보통 난독화 과정을 하는데, 난독화할 때 하는 일들이 저런 것들이에요. 코드 쓸데없는 것들 막 이렇게 더 집어넣어가지고 분석하기가 쉽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런 과정이 이제 최적화 과정이고요. 옵셔널한 것 같지만 상당히 그 컴파일러의 성능을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어 있고, 요 부분에 대해서만 강의를 해도 뭐 한 학기 이상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크리테리아 3가지인데 설명 들으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첫 번째 크리테리아 뭐냐면 프로그램의 미닝이 프리저브 해야 된다. 보장이 돼야 된다. 똑같다는 게. 최적화를 했는데 엉뚱한 프로그램이 되면 최적화한 게 아무 의미가 없죠. 최적화 전과 최적화 후가 똑같은 실행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런 게 이제 왜 들어가냐면 최적화의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것들 한번 빌드 옵션 같은 것들을 보세요. 빌드 옵션을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최적화 레벨들이 있어요. 레벨 1부터 뭐 레벨 6, 7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최적화 레벨이 있는데, 높은 최적화 레벨을 선택하면 경고창 같은 것들이 떠요. 경고창이 떠요. 경고창이 뭐라고 뜨냐면 실행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경고창이 뜹니다. 굉장히 특수한 최적화 기법들을 막 적용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나의 원본 프로그램하고 다른 실행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건 이제 그 최적화 방법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프로그램의 이제 미닝이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것들 첫 번째. 두 번째는 평균적으로 속도 향상이 발생해야 된다라는 것들. 우리가 특정한 데이터를 넣었는데 굉장히 빨리 동작이 됐어요. 이건 좋지. 그러니까 빨리 끝나니까. 근데 뭔가 어떤 다른 데이터를 넣었더니 이번엔 최적화 전보다 더 느려졌어. 이건 제대로 된 최적화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워스트 케이스의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최적화 전보다 뭐 훨씬 느려져 버리는 그런 최적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들. 두 번째 내용이고요. 세 번째, 최적화에 들어간 비용보다 더 좋은 결과물,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적화 과정이 보통 이제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 소스 프로그램이 커지게 되면, 그 다음에 최적화 단계를 여러 번 거치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최적화를 수행하게 되는데,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내가 프로그램을 최적화했더니 1시간 걸렸어. 1시간 걸렸어. 1시간 걸려가지고 최적화된 결과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마음에 얼마나 빨리 동작을 할까 해가지고 딱 실행을 해봤더니 최적화 전보다 0.1초 빨라졌어. 0.1초. 그러면 내가 최적화한 거에 어떤 보상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몇 번 실행을 해야 되나요? 1시간이 몇 초죠? 3600초. 0.1초 빨라졌으면 36,000번을 실행해야지 최적화에 들어간 보상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인 노력에 비해서 더 좋은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라는 게 이제 보통 최적화를 할 때 우리가 따지게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좀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 여기 좀 더 이제 그 어려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최적화 관련된 기법들은 우리가 그 교재 후반부 11장 이후부터 우리가 조금 이제 소개를 해요. 그때 한번 다시 우리가 보도록 할 거고요. 뭐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정도로 소개하고, 그다음에 최적화 얘기를 하니까 제 인생 철학, 이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됐던 인생 철학 하나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로컬 최적화는 왜 웃어요? 응?
지난번에 들어서? 응? 인생 철학 들어서 알고 있어서 웃는 건가요? 로컬 최적화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계속 최적화하는 겁니다. 상당히 이제 협소한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보고, 그 부분을 이제 최적화를 해요. 그래서 여기 뭐 컨스턴트 폴딩, 예를 들어 코드에 x는 500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이 가능한 그런 것들이 있으면 500 더하기 4를 인스트럭션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504로 바꿔버리는 그런 작업들이 컨스턴트 폴딩이고요. 아까 봤던 중복된 리던던트 스토어 로드 이런 것들 제거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알제브라릭 심플리케이션이라고 우리가 수학적인 어떤 규칙으로 이렇게 간소화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어 뭐 a 곱하기 b 더하기 뭐 c 곱하기 b 이런 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a 더하기 c를 b로 그냥 곱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인스트럭션 수를 줄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리스크 머신에서 이제 주로 하는 것들인데 곱하기 같은 연산이 이제 사이클을 많이 차지합니다. CPU의 그 사이클을 많이 이제 요구하기 때문에 곱하기 대신 뭐 더하기를 쓴다던가 암칙 같은 것들이 그런 일을 많이 하죠. 또는 뭐 어떤 값을 정수값을 2로 곱해. 그러면 2 곱하기 대신 어떤 거 쓸 수 있나요? 비트와이즈 오퍼레이터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비트를 쉬프트 해버리면 되죠. 2로 곱하거나 2로 나누거나 그런 것들. 로컬 옵티미제이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주 일부분 단위 인스트럭션 레벨에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의 흐름 관점에서 살펴보는 게 글로벌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플로우들을 쭉 분석을 하면서 논리적으로 이런 플로우는 뭐 접근이 안 된다던가 그래서 뭐 저기 있는 것처럼 뭐 unreachable 코드 뭐 또는 이제 dead 코드 이런 것들을 이제 리무브하거나 뭐 엘리미네이션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루프 안에 루프하고 무관한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루프는 보통 인덱스 값이 증가되면서 영향을 받는 코드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루프 안에 여러분들 그 알고리즘 이렇게 막 만드시다가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실수를 범할 거예요. 루프하고 무관한 코드가 루프 안에 들어가 있어. 루프 밖에 빠져 있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코드들이. 그런 것들은 이제 루프 돌 때마다 똑같은 작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속도의 저하를 굉장히 발생시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한 번 계산된 식을 재활용하는 그런 경우들. 그냥 뭐 쓸 때가 마땅치 않네. 이런 것들. A는 뭐 B 곱하기 10, C는 B 곱하기 뭐 1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B 곱하기 10을 경우에 따라서 다시 계산해야 될 필요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다시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중간에 B의 값이 바뀌어 있으면 다시 계산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B의 값이 바뀌면 예를 들어 여기에 B 플러스 플러스 이런 게 있으면은 식은 똑같지만 값이 달라지겠지. 이 경우에는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데 B가 만약 안 들어가 있으면 프로그램의 흐름을 분석했더니 B가 만약 뭔가 바꾸는 코드가 안 들어가 있으면 저건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죠. 미리 계산된 정보를 그냥 이렇게 다시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Common Sub Expression Elimination 이러한 용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옵티미제이션에서 수행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더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된 인생 철학. 오늘 수업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저거 얘기하면 이제 수업이 이제 끝날 것 같아요. 중요한 철학이 뭐냐? 이걸 이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느냐? 이게 이제 전체 프로그램이에요. 전체 프로그램에서 로컬 옵티미제이션이란 프로그램의 일부를 계속 이렇게 쭉 훑어가면서 막 이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막 최적화를 합니다.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로컬 옵티미제이션을 다 수행해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최적화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최적화해요. 자, 그랬을 경우에 저 프로그램은 전체 관점에서 최적화가 됐다라고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뭐 100이라는 어떤 슬롯이 있는데 첫 번째 슬롯 최적화하고 두 번째 슬롯 최적화하고 세 번째 최적화 해가지고 100가지 슬롯을 다
최적화했어. 그러면 1부터 100까지 다 최적화가 됐느냐? 이게 안타깝게도 되지를 않습니다. 되지를 않아요. 저 상태에서 글로벌 최적화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앞 글로벌 최적화는 보통 약간 이제 조금 보는 범위가 커요. 앞에서 최적화했던 로컬 최적화했던 것 때문에 그 최적화를 안 했으면 최적화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최적화가 안 되는 일이 생깁니다. 뭐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뭐 B 곱하기 10, B 곱하기 10 이런 것들 바꿀 수가 있는데 최적화가 돼가지고 똑같은 포맷에 B 곱하기 10으로 된 게 아니라 뭔가 좀 다르게 바뀌어 있어. 최적화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래서 로컬 최적화가 글로벌 최적화를 이렇게 막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오히려 글로벌 최적화가 안 돼서 퍼포먼스를 높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돼요.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이게 인생을 로컬로만 최적화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좀 더 큰 관점에서 내가 더 좋은 최적화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적화가 안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라는 열심히 전공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얻게 되는 그런 통찰력이 이제 생기게 되죠. 여러분들 인생도 이제 똑같아요. 우리가 사실 로컬 최적화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순간순간에 내가 이제 뭐 하루 앞 혹은 뭐 이틀 앞 혹은 뭐 1시간 앞에 내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어떤 이익 혹은 이득, 여러분들 성취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에 혹은 짧은 기간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다음번에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컬 최적화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만 더 중요한 거는 글로벌 최적화가 보통 중요하고요. 인생도 역시 로컬 최적화가 중요하지만 인생은 글로벌하게 최적화를 해야 됩니다. 순간순간에 로컬 최적화에 너무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면 글로벌하게 최적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게 돼요. 실제로 이 컴파일러에서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인생도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최적화를 하시라라는 게 그리고 제가 그러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인생 철학을 가지고 이제 살고 있어요. 항상 로컬로 최적화하지 말고 글로벌하게 최적화를 하자. 그런 인생 철학. 공감이 되시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중에라도. 자, 그 다음에 다루는 것들이 이제 타겟 코드 제너레이션, 요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에 짧게 설명하고 그냥 마치면 깔끔할 것 같네요. 저는 이제 인터미디에이트 코드를 받아서 오브젝트 코드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요. 최적화되던 최적화되지 않았던 똑같은 IC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는 일들은 크게 봤을 때 요 네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인터미디에이트 코드가 들어오면 자, 그 녀석하고 매칭되는 진짜 CPU에 들어가 있는 인스트럭션들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CPU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인스트럭션들을 쭉 라이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C로 프로그래밍 할 때 변수 개수에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제한이 없죠. 여러분들 변수를 마음껏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CPU는 레지스터의 개수에 제한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가장 고가의 그 메모리죠. 레지스터의 개수가 굉장히 한정이 돼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게 되나요? 무한한 변수를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표현을 할 때 레지스터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이 레지스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 됩니다. 일부 변수들에 이렇게 매칭해줬다가 반환했다가 매칭했다가 반환했다 이런 그런 과정을 우리가 레지스터 얼로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작업들을 이 코드 제너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사용을 해요. 레지스터의 개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용하는 그런 모든 변수들을 다 1대1로 레지스터 매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하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이제 메모리 영역 같은 것들, 스토리지 영역 같은 것들, 파일 영역들을 이렇게 더 할당을 이제 해줍니다. 실행 파일을 이제 생성해내는 과정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봤던 코드 옵티미제이션, 옵셔널한 부분이라고 특별한 부분이라고 얘기했죠. 위에 코드 옵티미제이션하고 다른 코드 옵티미제이션 한 번 더 수행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뭐냐? 타겟 머신, 타겟 CPU에 최적화된 그러한 코드 옵티미제이션을 해요. 그래서 X86 같은 경우도 그렇고 ARM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어한 인스트럭션, 일반적인 그런 어떤 보편적인 명령어 처리를 위한 인스트럭션들을 우리가 General Instruction Set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것들이 있고, CPU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일을 더 빨리 하기 위한 추가적인 인스트럭션들, 최적화 코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적화 인스트럭션들이 있는데 CPU마다 그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 단계에서 했던 이 최적화는 타겟 머신하고 무관한 논리적인 관점에서 최적화고요. 이 타겟 코드 제너레이터에서의 최적화는 대상 CPU에 최적화된 그런 코드들을 만들어줘요. 대상 CPU 최적화된 그러한 과정을 끝나게 되면 자, 이 복잡한 컴파일러의 하이 레벨 소스 프로그램이 로우 레벨 오브젝트 코드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다 바뀌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쭉 다 거쳐서. 네, 잘 이해가 되시나요? 네. 컴파일러를 다 배웠습니다. 하산하셔도 됩니다, 이제. 네, 끝. 하산하셔도 됩니다. 1년짜리 강좌를 압축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고요. 일장에서 약간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 챕터들에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배우게 돼요. 다시 한번 이제 배우게 되고, 너무 그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개념적으로, 이렇다. 각각의 내용들은 우리가 2장, 3장, 4장, 5장 쭉 해서 더 배우게 되니까 그때 항목들을 조금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